오늘 제 딸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돈이 제 첫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살 때 저를 혼자 엄마로 만들고 떠났던 남자. 제 딸아이의 뱃속에서 심장 소리가 처음 들리던 그날, 그 사람은 약속된 결혼을 이유로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고 이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격리로 문전박대를 당해가며 자존심을 삼켜가며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잠든 딸아이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 그 사람이 제 딸의 시아버지가 되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자리는 평생 비워둔 채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빈자리를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사돈이 되어 채우려 합니다. 저는 이 결혼식에서 과거를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묻어야 할까요? 1986년 봄, 교문 앞 벚꽃이 막 피던 날,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내 삶도 곧 어디론가 커다랗게 열릴 거라고 믿고 있던 때였습니다. 문학 서클방은 제게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고, 누군가는 기타를 치고, 누군가는 시집을 들고 조용히 읽던 작고 낡은 곳이었지만 저는 그 방에서 숨이 편했습니다. 처음 그 선배를 본 건 그때였습니다. 흰 셔츠, 얇은 니트 조끼, 조금은 까칠하지만 눈빛이 깊었던 사람. 말수는 적었지만 글 한 줄 한 줄을 진지하게 읽던 사람이었지요. 정희야, 이 구절 너무 좋은데? 선배는 제 원고를 읽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쵸? 글은 참 묘해. 읽고 나서 오래 남는다니까.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그는 아마 몰랐겠지요. 문학 서클 MT 마지막 날 밤. 불빛 아래 기타 소리가 어울리고 사람들이 들뜬 목소리를 주고받는 사이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바람 좀 쐬러 갈래? 우리는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강물은 어둡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그리고 지금 너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선배 사실 저도 선배가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렸고 세상의 무게를 알기엔 너무 순했습니다. 그 밤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 저는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선배에게 말해야 한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클방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왜 그래? 얼굴이 무슨 걱정 있어?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선배 나 임신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지요. 정희야, 미안하다. 나 사실 약속된 혼사가 있어. 도망갈 수도 없고 그 결혼 깰 수도 없는 결혼이야. 그 말은 한 사람의 청춘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정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결국 선배는 떠났습니다. 집안의 요구, 정략 결혼, 책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를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만 남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인생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지켜줄게. 그렇게 20살짜리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저는 다시 그를 마주했습니다.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딸의 예비 시아버지. 그 사람이 바로 그때의 첫사랑 선배였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난 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산부인과 2인실, 옆 침대에는 남편 손을 꼭 잡고 있는 산모가 있었고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고생하셨어요. 그 말이 축복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제 팔에 안겨주었습니다. 작은 얼굴, 오므린 눈, 쭈그란 손. 그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지켜줄게.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퇴원 후 아이와 제가 살 집을 구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보증금이 적게 드는 반지하. 창문 밖으로 사람 다리가 보이고 비가 많이 오면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는 집. 그래도 아이 젖병을 씻을 수 있는 수도꼭지와 겨우 놓을 수 있는 아기 침대 하나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으니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나보다 이 아이만 따뜻하면 된다.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보험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미혼이셔도 괜찮아요. 영업만 잘하면 됩니다. 회사 교육 담당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기존 보험 보장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됐어요. 뚝. 수십 통을 걸어도 제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날이면 복도 끝까지 발바닥이 닳도록 돌아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잠깐.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와요. 문이 코앞에서 닫히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껄떡거리는 남자 고객들이었습니다. 아가씨, 혼자 애 키운다며?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계약 하나 넣어줄 테니까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웃으며 넘겨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화를 내면 예민한 여자가 되었고 정색하면 저 여자랑은 상종하지 말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는 동정이 필요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속으로는 수백 번 외치면서도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 얼굴만 보고 싶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한쪽 얇은 이불 위에서 자고 있는 아기 얼굴. 불을 켜지 않고 그냥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 있으니까 괜찮아. 귓속말처럼 중얼거리다 보면 하루 동안 쌓였던 수치와 피로가 조금은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첫 옹알이, 첫걸음, 울다 웃는 얼굴. 그 모든 것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설계사의 삶은 몸과 마음을 너무 많이 갈아넣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가슴이 점점 말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고객 중 한 아주머니가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격리 자리가 하나 났는데 숫자를 꼼꼼히 보는 사람 필요해요. 애 키우면서 영업 뛰기 힘들지 않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무역회사 격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 직장은 적어도 사람을 상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장부를 맞추고 세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과장님, 오늘도 야근이에요? 네, 마감이라서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힘들긴 했지만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일정한 돈이 찍혔습니다. 밤늦게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형광등 불을 끄기 전에 책상 위를 한번 쓱 훑어볼 때면 제 삶도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사람처럼 사는 것 같다.
그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물류팀 직원이었고 저보다 2살이 어린 대리직급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서류 자주 틀리는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대리 또 잘못 가져왔죠? 제가 웃으며 말하면 또 틀렸네요. 그래도 과장님 자리 한 번 더 지나갈 수 있어서 전 좋습니다. 이런 농담을 서툴게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근하던 어느 날 그가 컵라면 2개를 들고 제 자리로 왔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혼자 야근하죠? 이거 같이 먹어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애 혼자 엄마 기다리잖아요. 지금 먹고 힘내서 빨리 하고 가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단해요, 과장님. 혼자 애 키우면서 이렇게 일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그 말은 고생 많으시네요 라는 형식적인 말과는 전혀 다른 온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오랜만에 내 얼굴이 조금 덜 지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어쩌면 다시 누군가를 믿어봐도 될까? 그렇게 2번째 사랑이 조용히 제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사랑은 처음엔 참 따뜻했습니다. 그는 딸을 잘 챙겼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줄래? 그가 장난스럽게 묻자 초등학교 2학년이던 딸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이공원에 셋이 같이 간 날 그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자, 셋이 같이 찍어볼까? 하나, 둘, 셋. 스마일.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저릿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잘 될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시간이 더 흐르면서 그의 다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회식이 잦아지고 술 마시는 날이 늘었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야? 요즘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좀 쉬자. 응?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애 공부는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야?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이 손으로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너는 왜 맨날 표정이 그 모양이야? 그가 소파에 앉아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집에 와도 편하지가 않냐? 회사에서 시달리고 집에 와도 포근함이 없어? 나도 벌고 있잖아.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 몰라. 잔소리 좀 하지 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짜증만 내는 남편. 탁! 탁자 위에 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죽이던 딸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 나 아니었으면 지금 뭐가 됐을 것 같아? 애 데리고 어디 가서 재혼이나 했을 것 같냐? 그 말은 30년 전 선배가 했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과 다른 모양이었지만 똑같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번 폭력이 시작되면 다시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휴대폰 화면에 낯선 여자 이름이 자주 뜨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울리는 메시지, 숨기려는 태도. 결국 저는 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잠깐 흔들렸을 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우리한테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없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한 번 버려져서 사랑을 혼자 감당해 본 사람이야. 2번째까지 그렇게 살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 서류 몇 장, 그리고 딸과 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큰 소문 없이 제 사정을 받아주었습니다. 이 과장,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70이 다 되어가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여자 혼자 애 키우면서
2번이나 남자 문제 겪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살아남은 사람은 더 적고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구나. 시간이 걸렸지만 삶은 다시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큰 탈 없이 잘 자라 대학교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라며 한 젊은이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곱고 딸을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한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사랑들과는 전혀 다른 얼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식당 문이 열리고 딸의 예비 시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희끗해진 머리, 조금 굽은 어깨, 낯설지 않은 걸음걸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30년 전 강가의 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정혜?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인사에 여기 시아버님 되실 분이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평생 묻어두었던 첫사랑이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딸과 예비 사위는 먼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식당 앞 골목에는 저와 그 사람 둘만 남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전혀 변하지 않은 호칭. 세월이 흘러도 입에 붙어 있는 반말. 잠깐 얘기 좀 할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 구석, 창가 자리.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그애 내 딸 말이야. 혹시 내 딸이니?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물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30년이 무너져 내려오는 소리가 제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맞구나. 그간 고생이 많았겠구나. 선배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딸의 생일 듣는 순간, 그리고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 보고 너랑 똑같더라. 저는 웃음이 나려다 울컥했습니다. 그때 내 배가 많이 불러 있었을 때가 벌써 거의 딱 그 즈음이잖아.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야, 나도 바보는 아니야.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선배는 날 혼자 두고 떠났잖아요. 집안, 약속된 혼사 그게 다였잖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난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지. 난 그 아이 홀로 낳아 키웠고 어릴 땐 아빠 없이 그래도 잘 커졌어요. 선배 이름 한 번 못 꺼내고 나 같은 거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30해 만에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지는 않지. 그가 살포시 고개를 들고 미안함과 괴로움이 섞인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 그 결혼 행복하지 않았어. 너 핑계 대려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든 결혼 생활이었어. 정략 결혼이라 서로 정없고 애도 없고 그 여자는 바람까지 피우고 집에서는 체면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고 살면서 한 번도 맘 편했던 적이 없었어. 말하는 내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가 교통사고로 사별했어.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도 내 마음대로 못했는데 끝도 내 마음대로 못 끝내더라.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뒤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 애 하나 데리고 사는 여자였지. 그래도 사람 냄새나고 집에 들어가면 말 섞을 수는 있는 사람. 그래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 그 애가 지금 내 딸이랑 결혼하려는 그 아이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행이다, 적어도 최악의 이야기는 아니구나. 정희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정말이지 너 딸아이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랬어. 그애 웃는 거, 너를 많이 닮았다는 거. 그리고 생일 학번 계산해 보니까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나던 그 애였어. 그는 웃으려 했지만 표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야. 결혼하기 전에 너한테 직접.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궁금해요, 선배.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딸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 게 나은 건지. 너 친아빠가 따로 있다고. 그게 그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그 말에 제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선배는 그게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수도 있어. 그때가 되면 왜 아무도 제때 말 안 해줬냐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럼 지금 말하면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딸 인생에서 아빠라는 이름은 언제나 빈칸일 뿐이었어요. 나는 그걸 지워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 애한테 시아버지 되실 분이 내 아빠야 라고 말하면 그 빈칸이 갑자기 채워지기라도 하나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까 불안해요.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야, 나도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다만 내가 널 버리고 도망친 이 큰 죄를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서 한 말이야. 그 애 앞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한 번쯤이라도 서보고 싶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말없이 그 눈물을 바라보다가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딱 한 번만요.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마음속으로만, 겉으로는 시아버지로 살아주세요. 속으로만 내가 네 아빠야라고 해주세요. 그게 선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인 것 같아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정말 고맙다. 그 말은 30년 전에 미안하다보다 조금 더 단단한 온도로 들렸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 사람을 벌주는데 내 인생을 쓰고 싶진 않아. 과거를 지우지는 못해도 적어도 붙들고 늘어지는 일은 이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머리 위 작은 티아라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나 어때? 예뻐? 이상하게 하나도 안 떨리네. 그래, 엄마는 좀 떨리는데. 왜? 엄마 결혼도 아닌데. 딸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딸의 머리를 정리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해야 돼, 딸. 싸울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그래도 도망치지만 않으면 돼. 딸은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나 지켜줬잖아. 이제는 내가 내 행복 지켜볼게.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데워지듯 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는 그걸로 됐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자
식장 안의 소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하얀 드레스 자락이 천천히 바닥을 스쳤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발걸음으로 버진 로드를 걸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반지하 방에서 젖병을 씻던 새벽, 걷다가 넘어진 무릎을 닦아주던 날들, 졸업식, 입학식, 혼자 뛰어가서 자리 맡아놓던 체육대회, 수없이 지나왔던 장면들이 휘몰아치듯 떠오르다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 자기 인생 앞으로 나아가는 딸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주례사의 말은 중간중간 귀를 스쳤다가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믿음과 신뢰로 가정을. 그 사이 저는 신랑 측 가족석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번도 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딸을 내 딸이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조용히 허락해주고 싶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가 왔습니다. 딸이 제 앞에 서서 큰절을 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마이크는 멀리 있었지만 그 말은 제 귀에 또렷이 닿았습니다. 잘 살아 그럼 다 된 거야. 짧은 말이었지만 제 인생 전체를 건네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은 신랑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딸의 예비 시아버지이자 내 첫사랑이었던 선배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딸의 허리 숙이는 인사에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고맙다. 하객들에게는 정겹고 따뜻한 시아버지의 한마디였겠지요. 하지만 제게는 30년을 돌아와 겨우 한 번 내 아이를 향해 건네는 늦은 인사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식이 끝난 뒤 사진 촬영과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를 오가며 몇 번이고 축하해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님, 정말 예쁘게 잘 키우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반지하 방, 보험 설계사 시절, 거절당하던 문 앞, 혼자 아이 데리고 병원 다니던 날들, 다시 시작했던 직장 생활까지 수많은 장면들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오늘 이 한 장면으로 정리되는구나. 신랑과 딸은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친구들과 인사를 나눈 뒤 로비 한쪽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 잘 다녀올게.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사진 많이 찍어와 싸우지 말고. 싸우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할게요. 전화하지 마, 둘이 알아서 풀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신랑이 옆에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해. 그 말까지 하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둘이 등을 돌려 출구 쪽으로 걸어갈 때 딸이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저 아이는 저 아이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 사이로 딸의 뒷모습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식장이 거의 비어갈 즈음 복도 끝 창가에 서 있는데 그가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여전히 예전처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고맙다. 딸 아이만 행복하면 돼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 오늘 처음으로 진짜 아빠가 된 것 같았어.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시아버지로 살아주세요. 그게 선배가 딸한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 같아요.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끝까지 버텨볼게.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혼자 식장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나오던 하객들,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걷는 사람들, 신호등 앞에서 멈춘 차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디까지 왔을까? 버스는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나는 지난 세월을 짧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20살의 첫사랑에게 버려졌던 일, 아이를 낳고 반지하 방에서 울던 날, 보험 설계사로 복도 끝까지 돌며 문 앞에서 거절당하던 날들, 두 번째 사랑이 폭력과 외도로 무너져 내리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 오늘 드디어 딸 아이를 한 사람의 아내로 보내주는 자리까지.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버텼던 인생이었습니다. 버스 창에 노을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보고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조용히 한 걸음 뒤에서 밀어주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었던 사랑의 전부였던 것 같다. 가슴 한가운데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불을 켜도 방 안에 딸이 없겠지요. 아무도 엄마 다녀왔어라고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겠지요. 그래도 괜찮다고 오늘 처음으로 조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딸은 이제 자기 삶의 집으로 들어갔으니까요. 나는 내 인생의 뒷부분을 천천히 정리해 갈 시간이 된 것이고요. 현관문을 닫으며 문 앞에 잠시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두운 하늘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 그 말 한 줄이면 내 인생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첫사랑은 이제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머릿속 한쪽에 접어두고 오늘 신부가 된 딸의 웃는 얼굴만 조용히 마음 한가운데에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그게 내가 이 기나긴 세월 끝에 겨우 배운 인생을 놓아주는 법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